추석날 아침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는 손길 하나하나에는 50년 넘게 이어온 정성이 배어 있었죠. 이번 추석엔 진우가 온다고 했으니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넉넉히 준비해야지.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고기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켰어요. 서울에서 출발했다면 아마 11시쯤엔 도착하겠죠. 영숙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게 요즘 자식들과의 인연이었으니까요. 차례상을 차리는 영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 상 위에 모셨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과일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늘 진우 온답니다. 손녀 수빈이도 함께 온대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거는 영숙의 목소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남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우 녀석,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11시가 조금 넘어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섰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대문 쪽으로 나갔어요. 차에서 내린 아들 박진우는 48배 나이답지 않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수고했다. 수빈이도 왔구나. 18살 손녀 수빈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미선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어요. 45의 미선은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이제 차례 지내야지. 영숙이 반갑게 말했지만 미선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미선은 차례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영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지. 너희 오는데 어찌 손 놓고 있겠니? 에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다 시대에 안 맞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차례상 차려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전통을, 정성을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니?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구시대적인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가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가 뭐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진우야, 너마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만 고집 피우세요, 엄마. 힘들게 왜 이러세요? 진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차례나 지내자. 영숙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미선은 계속 한숨을 쉬었고 진우는 무표정했습니다. 오직 수빈만이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눈물이 섞여 내렸어요. 추석날 가족이 모인 날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까지. 하지만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차가웠어요. 영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엄마. 진우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영숙은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선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미선은 대답조차 성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속이 쓰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수빈에게 반찬을 건넸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많이 했다.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빈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나저나 이 집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영숙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소리니? 이 집이 어때서? 어째서요? 벽지는 다 뜯어져 있고 보일러도 고장 났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이 집은 내 시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이란다. 추억이 깃든 곳이고. 추억이요? 추억 가지고 밥 먹고 삽니까?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 팔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럼 저희랑 가까이 사실 수도 있고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히 보였어요. 이 집과 땅,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미선아, 그건. 어머니,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외롭지도 않으세요? 저희랑 서울 가까이 사시면 자주 볼 수도 있고 병원 가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미선의 말투는 그럴싸했지만 영숙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미선이 말도 맞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그만해.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살짝 흔들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니?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곳이야. 여기서 너를 낳고 키우고 내 아버지를 보내고 그런 곳을 돈 몇 푼에 팔라고?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몇 푼이요? 어머니, 여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영숙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집과 땅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진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소리 듣고 뭐라 했을까? 엄마,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진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과 불안만이 가득했죠.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거니? 영숙의 질문에 진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선이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형편이 안 좋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형편이 안 좋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 근데 왜 집을 팔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만 팔아주시면 돼요. 미선의 말투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엄마. 진우가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크게 흔들렸어요. 수빈이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제가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책임 물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저희 집도 날아가요.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왜 내 집을 팔아서 메우려고 하니? 어머니는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집 하나 못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영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분노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진우야, 진정해라. 우리 앉아서.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해요? 짝! 진우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영숙은 뺨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손을 떨었어요. 엄마, 저는... 하지만 영숙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비친 며느리 미선의 표정, 그 입가에 번진 희미한 미소가 보였어요. 조롱 같은 승리한 듯한 그 표정,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수빈이 달려왔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뺨을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진우가 사과했지만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 방으로 향하는 영숙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을 닫은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뺨을 쓰다듬었어요. 아직도 얼얼한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자식의 손에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매 한 대 때린 적 없는 아들이, 그 아들이 자신을 때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심이,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진우와 미선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감히 어머니를 때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남편은 엄했지만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죠. 우리 진우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영숙은 혼자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아들이 가끔 내려와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었죠.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진우와 미선이 짐을 싣고 있었어요. 수빈만이 집 쪽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출발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리네.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때리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요. 며느리는 아예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고요.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눈을 감으면 아들의 손이 자신을 때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의 충격, 배신감, 모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던 걸까?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희생했죠.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요?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앤리지 눈물로 젖어갔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집 문서와 땅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지킨 재산의 증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영숙은 문서들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집 한 채, 논밭 몇 필지. 시골이지만 값어치는 제법 나가는 땅들이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을 팔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영숙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평생 지켜온 이 집이,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 자식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팔아버리자. 다 팔아버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숙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요. 영숙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영숙은 조금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영숙은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미소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영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집이 팔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만 갔고 영숙은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달은 점점 기울어 갔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영숙은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영숙은 문서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침을 걸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가야 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읍내 부동산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버스에서 내려 부동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어난 일을 떠올리자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기, 집하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개인은 영숙을 의자에 앉히고 차를 한 잔 건넸어요. 어디 위치인가요? 신흥리 320번지입니다.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동네는 최근 개발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었습니다. 아, 그쪽이면 좋은 위치네요. 문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중개인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하고 땅 다 합치면 3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나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것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바로 매물로 올릴까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땅,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자신을 때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도 함께요. 네, 괜찮습니다.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에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매물 등록 동의서였어요. 영숙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겁니다.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 영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걸었어요. 이번엔 신호음이 울린 뒤 끊겼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야, 엄마다. 할 말이 있으니 전화 좀 해다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진우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퉁명스러웠어요. 진우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집이랑 땅, 부동산에 내놨어. 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엄마, 정말요? 진짜 파신다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기대했던 미안함이나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팔 거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둬라. 뭔데요? 그 돈은 너희 주지 않아. 내가 쓸 거야.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 거란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때문에 파는 거 아니에요? 너희 때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제 내가 뭘 했는지 벌써 잊었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넌 어머니를 때렸어.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 오지 마라. 이 집은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거고 나도 어디론가 떠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곳에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던 기억, 아들이 뛰어놀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풍경들.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이구나. 영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부부와 어린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선이었어요.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파시는 거예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영숙은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냉정한 건 아니겠죠?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에게 맞은 아내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결정을 밀고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지냈어요. 텃밭에 나가 배추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엔 남편 산소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영숙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신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내일을 위해 청소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마루를 쓸고 유리창을 닦고 마당도 정리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부동산 중개인이 젊은 부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집 보러 오신 분들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 구조를 살폈어요.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젊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지요. 시집 와서 쭉 여기서 살았어요. 와, 50년이나요? 그럼 정이 많이 드셨겠네요. 파시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젊은 아내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쉽지 않냐고요? 당연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젠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숙의 대답은 쓸쓸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1시간 정도 집을 둘러본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떠났어요. 중개인도 함께 나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계약할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영숙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진우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실, 진우는 상사들 앞에 서 있었어요. 박 과장, 이번 투자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판단을 잘못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 손실이면 징계감이에요. 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메우겠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과장, 일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세요. 회의실을 나온 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업무 배제당했어. 징계위원회 회부됐고. 뭐라고요? 그럼 월급은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 밥만 나올 거야. 최악의 경우엔 해고될 수도 있고. 해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제일 답답해. 당신 어머니 집 판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요? 미선의 질문에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안 준대 엄마가 쓸 거래.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우리한테 오지도 말래. 이럴 때 아들 챙겨야지. 그 돈을 혼자 쓴다고요? 말도 안 돼. 미선은 분노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이 어머니를 때린 게 화근이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를 때렸던 자신의 모습, 어머니의 놀란 눈빛, 그리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던 모습.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은 비웃듯 말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어머니한테 빌어요. 그 돈 받아내야죠.
돈, 돈, 당신은 돈밖에 몰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선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집도 은행 거 다 된 거 모르세요? 다음 달 대출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경매라니. 그게 무슨, 당신이 투자한답시고 빚내서 주식했잖아요. 다 날렸고, 회사 월급으로 겨우 이자만 갚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네요. 미선의 말에 진우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욕심을 부렸고, 판단을 잘못했고, 결국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 땅만 있었어도 진우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땅을 자신에게 줬다면 이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집도 어머니도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어요. 방 안은 어둠뿐이었고 진우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다 우연히 손녀 수빈과 마주쳤어요. 수빈은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다가갔어요. 수빈아, 너 여기 웬일이니? 할머니. 수빈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손녀를 얼싸안았어요.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빈은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진정된 수빈을 데리고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켜 앞에 놓아줬어요. 천천히 마시고 얘기해봐라. 무슨 일인지.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엄마가 맨날 아빠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 집이랑 땅 팔아서 우리 집 사자고요. 거의 매일 그 얘기만 했어요. 영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사신 집인데 어떻게 팔라고 하냐고요. 그랬구나. 근데 엄마가 계속 졸랐어요. 회사 일도 안 풀리고 빚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점점 흔들리더라고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추석 때도 엄마가 먼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화나게 해서 집 팔게 만들자고요. 뭐라고?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극했다는 말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눌려서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그날 실수한 거예요.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때린 거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아빠도 피해자예요. 영숙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려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대요. 집도 곧 은행한테 빼앗길 거래요. 뭐? 영숙은 놀라 물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엄마는 매일 아빠한테 할머니 돈 받아오라고 해요.
근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죄송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수빈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줄 몰랐어요. 수빈아, 내 아빠 정말 많이 힘들어하니? 네, 할머니. 어제는 밤새 울었어요. 제가 방문 틈으로 봤어요. 아빠가 할머니 사진 보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니죠? 아빠 감싸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는데. 아니다, 잘했어.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맙구나.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저는 아빠랑 할머니 사이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수빈아.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1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안타까웠어요. 할머니가 생각 좀 해볼게. 수빈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할머니. 수빈을 버스에 태워보낸 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 아들이 사실은 그 상황의 희생자였다는 것. 영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나를 때린 건 잘못이지. 하지만 그 아이도 힘들었구나.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그 아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영숙은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집도 잃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나는 복수하듯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진우를 부추긴 거였어요. 진우도 피해자였던 거죠.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나를 때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용서해요? 영숙은 자문자답했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에 굴욕감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달 아래 어디선가 아들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내일 생각해보자. 오늘은 너무 머리가 아프구나. 영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손녀와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이어졌어요. 일주일 뒤 영숙은 수빈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병원에 계세요. 과로랑 스트레스로 쓰러졌대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불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아들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아빠. 수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야. 영숙은 천천히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보아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눈을 뜬 진우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여기? 내가 쓰러졌다는데 어미가 어찌 가만히 있겠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수빈아, 잠깐 나가 있겠니? 할머니가 아빠랑 얘기 좀 해야겠다. 네, 할머니. 수빈이 병실을 나가자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 저는... 아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마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집과 땅 버리지 않았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에 도장 안 찍었단다. 매물로 올렸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서명 안 했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었어. 돈보다 마음이 남아있나 그게 알고 싶었단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였어요. 수빈이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너를 몰아붙였는지. 엄마, 너도 잘못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미를 때려선 안 되는 거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내가 상황의 희생자였다는 것도 이해한다. 며느리가 너를 그 지경으로 몰았구나.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너무 냉정했던 것 같구나. 내 속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엄마,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가 있지,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거니? 회사 일도 엉망이 됐고, 집도 날아가게 됐고, 엄마한테도 용서받지 못하고, 모든 게 제 잘못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이제 됐다. 엄마가 여기 있잖니. 엄마, 며느리는 어디 갔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떠났어요. 이혼하자고 하고 집 나갔어요. 뭐? 영숙은 놀랐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쓰러지기 전날 제가 엄마 돈 못 받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무능하다고,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좋다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어차피 당신 때문에 엄마랑 사이만 나빠졌다고.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수빈이는 저랑 있겠대요. 엄마한테 실망했다면서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까지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도 잃었고, 집도 곧 없어질 거고. 진우는 막막해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어 줬어요. 집으로 오너라. 엄마 집이 있잖니.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수빈이랑 같이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이제 그만 울어라.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벽시계는 6시를 가리켰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 같은 불효자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니? 넌 내 아들이잖니.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끊어졌던 모자의 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아빠랑 화해하신 거예요? 그래, 수빈아. 이제 다 괜찮단다. 영숙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수빈도 침대 옆으로 와서 할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히 울렸어요. 일주일 뒤 진우는 퇴원했습니다. 영숙과 수빈이 함께 병원에 왔어요. 진우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눈빛도 살아났어요. 아빠,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죠? 수빈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패 끼쳐도 될까요? 무슨 소리니? 내 집이기도 하잖니.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챙겨 차에 올랐어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렸고 판단을 잘못했고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엄마, 회사는 결국 그만뒀어요. 징계위원회 전에 제가 사표 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나았을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뭐. 네, 엄마. 시골에서 뭐라도 해보려고요. 농사라도 짓고. 좋은 생각이다. 땅도 있으니 함께 일하자꾸나. 영숙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실 줄 몰랐습니다. 서울 집은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행에 넘어갔어. 대출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단다. 그럼 우리 집 없는 거예요? 응. 하지만 할머니 집이 있잖니. 거기가 우리 집이야.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저는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요. 고맙구나, 수빈아.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대문을 열자 익숙한 마당이 보였어요. 진우는 오랜만에 보는 고향집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제가 집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함께 하자. 영숙과 진우는 함께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방에서 자겠다며 짐을 옮겼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진우와 수빈도 함께 도왔어요. 수빈아, 상 차려라. 밥 다 됐다. 네, 할머니. 수빈은 신이 나서 상을 차렸습니다. 진우는 밥을 퍼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부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자, 먹자. 영숙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우와 수빈도 따라 들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앞으로 매일 해줄 테니.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수빈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구나. 웃음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진우가 설거지를 하고 수빈이 닦고 영숙이 정리했어요.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진짜 집이지.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와 수빈이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봤어요.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집 말이야.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다. 영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과거는 잊어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별 진짜 많다. 수빈이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그렇지? 여기선 매일 저렇게 볼 수 있단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소중한 것 지키며 살겠습니다. 알아, 믿는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도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수빈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셋이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아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도 따라 웃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부유했습니다. 큰 집도 없고 많은 돈도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봤죠? 우리 진우 돌아왔어요. 이제 함께 잘 살 거예요. 영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숙도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선 가을 벌레가 울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집.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차린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우는 반찬을 할머니 앞에 올려드렸고 수비는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우와 수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과 집으로 가족이 흔들렸지만 되찾은 건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들 가족의 진짜 첫날이었어요. 부엌 깬 웃음소리가 번지고 창밖으론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재미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